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가 정작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 된다면 어떨까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던 호주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땅의 젊은이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호주가 어떻게 자국민들에게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에 호주는 무려 40년 만에 세 번째로 1인당 경기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호주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201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 피해도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도 있었지만 정작 호주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치솟는 생활비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호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부동산 광풍을 겪어왔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무려 36배나 뛰었죠. 그 결과 시드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해변과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이 나라가 정작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죠. 멜버른에서 평범한 수준의 집을 한 채 사려면 가족이 연간 최소 17만 달러는 벌어야 합니다. 시드니는 훨씬 심각해서 연간 26만 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두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은 고작 10만 달러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같은 중소도시들의 집값도 50% 이상 폭등했는데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호주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4세 미만 젊은 층의 주택 소유율은 약 25%나 급감했습니다. 이들은 급등하는 집값을 따라잡을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거죠. 호주 주택 위기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시드니의 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으며 부엌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이었는데도 입찰 경쟁이 벌어져서 결국 350만 달러, 원화로 35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는 대신 임대로라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니의 평균 임대료는 월 3,000달러를 넘어섰고 브리즈번도 2,5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에는 호주의 임대료가 매년 적당한 수준에서 오르내렸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연간 8% 이상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11년 수준의 임금으로 2025년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 셈이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살 곳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임대주택 한 채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몰려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블록을 돌아가며 길게 줄을 서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저 머리 둘 곳, 잠잘 곳,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극심한 경쟁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평범한 꿈조차 점점 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호주인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민입니다. 최근 정부도 이민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호주는 약 74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호주 현대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민 급증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 명료합니다. 같은 주택 공급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특히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민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로 오는 이민자 대부분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고 이들 중 70%가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은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멜버른 남동부나 시드니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임대료가 18%나 급등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민자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주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주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택 구매 시장에서 이민자들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실제로 호주의 이민 비율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했고 역사적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정말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이민도 꾸준히 늘어났지만 주택 건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계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 거죠. 2023년에 새로 지어진 주택은 17만 채에 불과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호주는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이민 물결을 경험하고 있었던 셈이죠. 1966년 이후 호주 인구 대비 주택 건설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건설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주택 건설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 요인입니다. 호주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고밀도 개발보다는 교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000명 수준인데 이를 런던의 6,000명, 미넨의 4,400명, 암스테르담의 3,600명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교외 환경을 가족을 키우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상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호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땅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시드니만 해도 개발 가능한 지역에 28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심각한 님비 현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극심한 주택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단독주택 승인 건수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강력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정부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택 개발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단독 주택 개발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111일이 소요되고 리버풀에서는 288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를 텍사스와 비교하면 보통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알 수 있죠. 이런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호주는 현재 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보다 40% 적은 수준의 주택만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인위적인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이후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보다 3배나 빠르게 올랐습니다. 토지가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전적으로 의도된 결과입니다. 땅이 부족해지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하니까요.
이런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주택 소유율이 8% 감소한 것에 비해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25%나 급락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1930년대 호주가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을 때 정부는 임대용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이 제도는 투자자가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만 달러를 벌면서 임대 부동산에서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 소득세에서 1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OECD 전체에서 뉴질랜드와 일본 정도만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죠. 1980년대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을 변경해서 공제 항목에 제한을 두려고 했지만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원래 형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동시에 1980년대 정부가 이자율 통제를 철폐하면서 호주 국민들이 부채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네거티브 기어링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사람들이 부채를 활용해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뿐만 아니라 퇴직 계좌인 슈퍼에도 부동산 투자를 보유할 수 있게 했거든요. 슈퍼는 미국의 IRA와 비슷한 제도인데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임대소득세가 한계 세율 대신 15%로 감면되죠.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호주에서는 매우 쉽고 오히려 권장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999년에 호주 정부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자본 이득세를 50%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1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렇게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호주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세금 제도는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 고령층 호주인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런 세금 정책들이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해서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8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부동산의 50에서 80%가 네거티브 기어링 상태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수입이 줄어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은 매우 결함이 많고 독특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조건이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1.1%에 불과해서 이전 10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호주 내 비서비스 및 비광산 부문에서 혁신과 성장이 부족한 데 기인합니다. 호주의 혁신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2년 호주는 GDP의 1.7%를 연구개발에 지출했는데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2.4%이고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모두 호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지난 10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취업 전망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열심히 일하는 호주 국민들입니다. 사업세와 소득세를 비교해봐도 호주에서는 토지 소유가 가장 중요한 투자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호주에서 부과되는 평균 소득세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6.3% 높고 중소기업 세금을 캐나다와 비교해도 2.5배나 높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에서 거두는 수입은 비례적으로 적습니다. 찰리 멍거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주택 투기는 장려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토지 축적에 대한 잘못된 동기부여는 끔찍하게 불공평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호주의 주택 위기에 대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기는 쉽겠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폴 키팅이 이끈 노동당 시절에는 주택 가격이 약간 상승했지만 동시에 호주 경제 전체가 빠르게 현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 하워드가 집권하면서 현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가격 상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후 노동당이 3번의 집권 기회를 얻었지만 주택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금융위기로 인해 잠시 성장이 둔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연립정부가 들어섰고 토니 에버드, 말콤 텀블, 스콧 모리슨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도 주택 문제는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제 앤서니 알바니즈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채로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 50만 달러의 집을 샀다면 오늘날 그 가치는 24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992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위기입니다. 호주의 주택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한 가지 해결책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열심히 일하는 호주 국민들의 소득세 인하,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자본 이득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정직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교육받은 호주 국민 양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이고 그 도구는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호주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누렸던 기회조차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공평성과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호주가 진정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땅이 되려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호주는 지금 부동산의 나라가 될 것인가, 사람의 나라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